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방 안에서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조금은 서늘하고 오싹한 인간 심리의 깊은 시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무심코 나눈 대화들, 어쩌면 그 입술 끝에서 맴돌며 흩어졌던 자랑스러운 성취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등 뒤에 서늘한 칼날을 벼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이 잔혹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기쁨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섭고도 씁쓸한 정글 같은 세상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내레이션을 듣고 계신 여러분, 화면 아래로 잠시 시선을 내려 현재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세계 곳곳에서 같은 밤 혹은 다른 낮을 공유하며 이 서늘하고도 쓸쓸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그 고독한 연대감이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서울 외곽의 어느 한적하고 낡은 주택가 골목, 그곳에는 간판에 페인트 칠이 반쯤 벗겨진 작은 식당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순자의 김치찌개. 올해로 62살이 되신 김순자 어르신은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뚝배기를 닦으며 이 작은 공간을 지켜오셨죠.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남겨진 세상에서 이 식당은 그녀의 생계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성격이 워낙 밝고 구김살이 없어서 무뚝뚝한 척하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매일 아침 고소한 튀김 냄새를 풍기는 분식집 사장 언니, 손끝이 늘 붉은 고춧가루로 물들어 있던 반찬 가게 주인 언니, 그리고 칙칙폭폭 스팀 다리미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던 세탁소 아주머니까지, 이들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 30년이라는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온 끈끈한 자매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는 농담이 결코 과장이 아닐 만큼 그들은 서로의 가난과 고단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화롭던 이 낡은 골목에 아주 낯설고도 치명적인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성공이라는 이름의 손님이었죠. 어느 날 코로나라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갈 무렵 순자 씨의 식당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숨쉬듯 사용하는 배달 앱에 우연히 입점했는데 갑자기 밀려드는 주문 알림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겁니다. 배달 앱에서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는다는 건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길을 걷다 대형 기획사 아이돌 센터로 캐스팅될 확률만큼이나 짜릿하고 희박한 일이죠. 월 매출은 순식간에 3배로 훌쩍 뛰어올랐고 10년 넘게 순자 씨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은행 대출금을 단숨에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묵은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의 합법적 노예 신분으로부터
드디어 자유민으로 해방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대출 상환 영수증을 품에 안은 순자 씨는 마치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걷는 듯한 황홀한 기분에 휩싸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순자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30년 지기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혼자 감당하기엔 그녀의 가슴이 너무나도 벅찼거든요. 분식집 언니, 반찬 가게 언니, 세탁소 아주머니가 작은 식당 테이블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 가득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띠고는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언니들, 나 요즘 배달이 너무 잘 돼서 허리 펼 날이 없어. 이번에 그 지긋지긋한 대출금도 다 갚았어. 이웃들은 겉으로는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와,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오늘 한턱 거하게 쏴야겠네. 순자 씨는 기쁜 마음에 그날 저녁 동네에서 가장 비싼 고깃집으로 이들을 데려가 한우를 대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의 소울 푸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계를 자랑하는 한우를 선뜻 쏜다는 것은 내 영혼과 통장 잔고의 반쪽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아주 숭고한 의미입니다. 그녀는 30년 우정이라면 이 정도 성공은 가족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달콤했던 고기 맛이 입안에서 채 가시기도 전인 며칠 후부터 동네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던 분식집 언니는 슬그머니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반찬가게 언니는 순자 씨를 볼 때마다 요즘 우리 가게는 파리만 날려서 죽을 맛이야 라며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심지어 세탁소 아주머니는 대놓고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배달 잘 돼서 돈 쓸어 담으니 참 좋겠네. 우리같이 늙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서 평생 이렇게 썩어야 하는데 말이야. 이러한 공동체 내의 갈등 양상은 미시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균형 잡힌 호혜적 관계망이 일방의 급격한 자본 축적으로 인해 비대칭적 권력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아노미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저 밥 한 끼 맛있게 대접하며 함께 웃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달 앱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리뷰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죠. 위생이 쓰레기 수준이다.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다신 안 먹는다. 예전에 그 깊은 맛이 완전히 변했다 같은 억울한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게다가 30년 동안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던 건물주마저 갑자기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는 교묘하게 순자 씨만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에는 응당마가 끼기 쉽다는 이 오래된 격언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사의 서늘한 진리를 관통합니다. 30년 동안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서늘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일주일 후의 새벽, 순자 씨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식당 문을 열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셔터 문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식당 앞 30년 동안 그녀가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주며 자식처럼 키워온 낡은 화분이 바닥에 패대기 쳐진 채 산산조각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산조각 난 화분의 흙에서는 축축하고 비릿한 특유의 냄새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온 뒤 흙에서 나는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그 냄새의 정체는 흙 속에 사는 스트랩토마이세스라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지오스민이라는 유기 화합물 때문인데, 인간의 코는 이 냄새를 상어의 후각만큼이나 예민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하죠. 순자 씨의 코끝을 찌른 그 짙은 흙 냄새는 그 어떤 냄새보다 지독한 배신과 슬픔의 냄새였을 겁니다. 그 화분은 그저 흔한 화분이 아니었습니다. 암투병으로 앙상해져 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아내를 위해 사준 유품이었습니다. 당신 나 없이 혼자 장사하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이 꽃 보면서 기운내. 남편의 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맴도는데 그 유일한 위안의 흔적이 누군가의 악에 가득한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혀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깨진 화분 조각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기쁨을 나누려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62살의 작은 어깨가 새벽의 서늘한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산조각이 난 화분의 흙을 맨손으로 쓸어 담으며 넋을 잃고 앉아있던 순자 씨에게 뜻밖의 조용하고도 묵직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맞은편 양옥집에 사시는 75살의 은퇴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평소 동네에서 점장기로 소문난 그 어르신은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퉁퉁 부어오른 순자 씨의 두 눈을 말없이 깊게 바라보시더니 이내 식당 구석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빼고 조용히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의 오랜 비밀을 털어놓듯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순자 씨의 가슴에 평생토록 남을 서늘한 진실을 속삭이셨어요. 순자야, 내가 너보다 이 풍파 많은 세상을 13년이나 더 살았잖니. 그래서 내 작은 지혜를 하나 알려주마. 세상이 원래 그래. 잘 되는 건 꾹꾹 눌러 속으로 삼키고 어려운 것만 밖으로 꺼내어 나누는 거란다. 사람들은 말이야, 내 불행 앞에서는 참으로 쉽게 눈물을 흘려주지만 내 성공 앞에서는 마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퍼런 쓴물이 유액처럼 역류해 올라온단다. 그게 참으로 비참하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지. 순자 씨는 그 서늘하고도 뼈아픈 조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그토록 끔찍하게 잘못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요한 밤의 즈음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매일 밤잠을 설쳐가며 피땀 흘려 이룬 그 작고 소중한 사소한 성공조차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죄인처럼 숨기고 감춰야만 하는 걸까요? 이 씁쓸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1954년으로 되돌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학자의 낡은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페스팅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도 잔인한 연구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종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결코 우주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아주 게으르게도 그저 내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힐끗 쳐다보고 그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가늠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학계에서는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자기평가 메커니즘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준거틀이 아닌 철저히 관계지향적인 상대적 위치 선점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참 어렵고도 그럴싸한 멋진 말이죠. 나중에 공개적인 학술 토론 자리나 지적인 모임에서 안경을 치켜 올리며 한 번쯤 써먹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이름도 가물가물한 머나먼 할리우드 연예인이 수백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뉴스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저 푹신한 소파에 누워 팝콘을 와삭와삭 씹으며 와, 저 사람은 전생에 은하계를 구했나 보네 하고 무심히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려버릴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그 엄청난 성공은 그저 한편의 판타지 영화 같은 완벽한 남의 일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분리수거장에서 잠옷 차림으로 마주치며 인사하던 옆집 아저씨 혹은 같은 골목에서 비슷한 경제적 고민을 나누던 이웃이 복권에 당첨되어 번쩍이는 외제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날 밤 여러분은 캄캄한 침대 위에서 수백 번 뒤척이며 밤잠을 처참하게 설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눈부신 성공은 곧 나의 뼈아픈 뒤처짐과 비참한 실패로 뇌에서 자동 번역되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저울에 올려놓고 재어보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참으로 집요하고도 철학적인 구석이 있어서 이 복잡하고도 끈적끈적한 인간의 어두운 감정을 지칭하는 단어를 아예 두꺼운 사전 속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독일어는 세상의 온갖 미묘하고 짜증나는 감정들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 딱딱 맞춰서 기어코 숨막히게 긴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내는 참 신기한 언어예요. 아마 새벽 2시에 불 꺼진 거실을 걷다가 맨발로 아이가 어질러 놓은 레고 조각을 정통으로 밟았을 때 느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우주의 먼지가 된 듯한 자괴감을 뜻하는 단어도 어딘가 분명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이 만든 심리적 단어는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손해와 파괴를 뜻하는 샤덴이라는 단어에 기쁨과 환희를 뜻하는 프로이데가 기괴하게 입맞춤을 한 혼종의 단어죠. 즉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곁눈질하며 내심 안도하고 느끼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영어나 우리 한국어에는 이 소름 돋는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단 하나의 단일 명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 세계의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그저 이 독일어를 발음 그대로 빌려와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전용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질척이는 감정이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찰떡같이 맵고 짠 문장 하나로 이를 완벽하게 요약해 두셨죠.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이고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피를 나눈 사촌이 그 귀한 땅을 샀다니 머리로는 축하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내 위장 깊은 곳에서는 위산이 과다 분비되며 실제적인 복통을 유발했던 것이죠.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사람들을 커다란 원통형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장치 안에 눕혀놓고 타인을 질투할 때의 뇌 활동을 촬영해 보았더니 꽤나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강렬하게 질투할 때는 몽둥이로 맞거나 불에 데이는 등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비상배를 울리는 뇌의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똑같이 붉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진짜로 물리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배 아파하며 질투하던 그 잘나가던 놈이 쫄딱 망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떨까요? 마치 복권에 당첨되거나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를 입에 가득 넣었을 때 불을 밝히는 뇌의 쾌락 중추, 복측 선조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씁쓸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무시무시한 샤덴프로이데를 훨씬 더 맹렬하고 날카롭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앞서 나가던 사람이 진흙탕에 처박히고 무너지면 자기는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데도 상대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불쑥 올라간 듯한 짜릿하고 얄팍한 환상에 빠지기 때문이죠. 순자씨를 둘러싼 이웃들의 조용한 마음 속에서도 바로 이 뇌과학적인 비극이 아무도 모르게 상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퀴퀴한 골목에서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흙탕 속 러닝머신을 헉헉대며 뛰고 있다고 굳게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자씨 혼자만 반짝이는 황금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구름 위로 쑥 올라가 버린 셈이니까요. 남겨진 이웃들의 다리는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졌을 겁니다. 같은 골목에서 똑같이 고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부신 빛을 발하니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처지가 시궁창에 처박힌 듯한 끔찍한 상대적 박탈감이 해일처럼 덮쳐온 것이죠. 그 쓰라리고 억울한 기분은 이내 도끼 품은 질투로 변질되었고 그 질투는 결국 익명의 가면을 쓴 비겁한 악성 리뷰와 살이 베이는 듯한 날 선 뒷담화로 선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쾌감의 반대편에는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쓰라림이라는 또 다른 어두운 감정의 얼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벅찬 가슴을 안고 무심코 던진 해맑은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이 어두운 괴물을 깨우는 서늘한 알람 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요한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자신의 지난 과거를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뇌 속에 있는 고통 중추를 예리하게 찌르고 분노와 질투의 스위치를 찰칵 올려버린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은근슬쩍 내비친 연봉 인상 소식, 소셜미디어에 무심코 올린 반짝이는 새 자동차의 핸들 로고, 혹은 자녀의 우수한 성적표가 담긴 짤막한 메시지들.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지뢰밭을 위태롭게 춤추며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밟은 지뢰가 당장 내 발밑에서 굉음을 내며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뢰가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서늘하게 묻힌 채 서서히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째깍거리며 돌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뾰족한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처신하며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걸까요? 이 차갑고도 예리한 질투의 지뢰밭을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 우리는 잠시 짐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먼지 쌓인 서재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무려 400여 년 전 명나라 말기라는 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난세를 살아가던 홍자성이라는 깐깐한 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가치관이 붕괴되던 그 흉흉한 시절, 그는 인간관계의 밑바닥에 깔린 냉정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죠. 그리고 그 뼈아픈 통찰을 모아 동양 최고의 처세 철학서로 불리는 책은담이라는 책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책은이라는 말은 본래 나무의 뿌리나 나물 따위를 의미하는데요. 쓰고 맛없는 이 거친 뿌리를 꾹꾹 씹어 넘겨야 비로소 인생의 진짜 참맛을 알 수 있다는 아주 깊고도 씁쓸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을 하나 곁들여 볼까요? 인간의 혀에는 약 10,000개가량의 미뢰가 돋아 있어서 단맛, 짠맛, 쓴맛 등을 섬세하게 감지해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독을 피하기 위해 쓴맛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미래 세포들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숫자가 절반 가까이 팍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땐 그렇게 질색하던 쌉싸름한 도라지 무침이나 뜨겁고 쓴 아메리카노가 나이가 들면서 왠지 모르게 달게 느껴지고 인생의 맛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삶의 쓴맛은 미래세포가 아무리 죽어나가도 결코 무뎌지지 않지만 말이죠.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이 책은 전집 225조와 후집 135조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의 사상까지 그야말로 영혼의 비빔밥처럼 아주 절묘하게 융합해서 우리 인생의 처세술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홍자성은 이 고요한 책장 속에서 아주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고 말이죠. 입을 무겁게 닫고 혀를 입안 깊숙한 곳에 단단히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 튼튼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 전의 옛사람이 이미 말조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이토록 날카롭고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지요. 특히 앞서 순자 씨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그는 가까이 있는 자가 멀리 있는 자보다 더 큰 적이 된다라는 구절도 남겼습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그 얄팍한 속내와 심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지 언어학 및 사회심리학적 교차 연구에 비춰볼 때 발화자의 언어적 자기 노출이 수용자의 상대적 지위 인식에 미치는 권력, 비대칭성 및 적대적 방어 기제로 유창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 문장은 지적인 학술 토론 자리에서 턱을 살짝 쓰다듬으며 구사하기 아주 좋은 문장이니 몰래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결국 내 입에서 나가는 그 가벼운 자랑의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바다를 건너 조선의 한양 땅으로 시선을 돌려 또 한 분의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조선 500년이라는 그 길고 긴 피바람 부는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의정 자리를 지켜낸 진정한 생존의 달인 바로 황희정승입니다. 이분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일인지 하만인지 상이라는 영의정 자리에 계셨고 좌의정과 우의정 등 정승의 자리를 모두 합치면 총 24년간이나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최정상을 지켜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기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격 불같기로 유명한 태종 이방원과 밤낮 없이 신하들을 굴리며 워커홀릭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던 세종대왕 이 두 호랑이 같은 임금 밑에서 목이 날아가지 않고 24년을 버텼다는 건 현대의 어느 대기업 임원 생존기보다도 훨씬 더 살벌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두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워도 이것은 모두 제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밤낮으로 애쓰고 잘한 덕분입니다라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미련 없이 돌려버렸거든요. 게다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허허실실 웃는 낯으로 대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네 말이 옳다, 네 말도 좋다라고 한다 하여 호야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라고 해요. 정말 고단수 중에 고단수 아닙니까? 속으로는 천가지 만가지 계산이 돌아가면서도 겉으로는 동네의 맘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 웃으며 자신의 발톱을 완벽하게 숨긴 것이지요. 이 황희정승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침묵의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하고도 감각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 황희정승이 벼슬을 잠시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길을 타박타박 걷고 계셨습니다. 발밑으로는 마른 흙먼지가 포슬포슬 일고 코끝으로는 쌉싸름한 쑥 냄새와 소의 구수한 똥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그런 평화로운 길이었죠. 때마침 한 늙은 농부가 누런 소와 검은 소 두 마리를 나란히 메어두고 땀을 뻘뻘 흘리며 쟁기질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황희정승이 밭둑에 서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농부 양반, 그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밭을 갈다 말고 큰 소리로 아유 이 누런 놈이 훨씬 낫지요 하고 소리쳤겠지만 이 농부는 참으로 범상치 않았습니다. 농부는 잠시 쟁기를 멈추고 뜸을 들이더니 흙투성이가 된 발로 황희정승에게 터벅터벅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슬쩍 살피고선 정승의 귀에 대고 아주 은밀하게 모깃소리만 한 크기로 속삭이는 겁니다. 나으리
누른 놈은 꾀를 부리지 않고 일도 참 잘하고 말도 고분고분 잘 듣는데 저기 저 검은 놈은 아주 꾀가 많고 미련해서 다루기가 영 힘이 듭니다요. 아니,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겨우 소 뒷담화를 하는데 귀옛말을 하다니요. 황희 정승은 너무나 의아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지요. 아니, 그깟 짐승 흉보는 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내 귀에 대고 귀 속말로 조심스럽게 하시오. 그러자 농부가 주름진 얼굴로 씩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에이 나으리,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해도 자기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것은 다 눈치채고 알아듣는 법입니다. 저놈들 귀가 활짝 열려 있는데 앞을 대놓고 이 얘기를 했다면 저 검은 소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또 농담을 던지자면 저는 이 농부의 조심성을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제가 산책을 빼먹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 귀신같이 제 마음의 소리를 알아채고는 보란 듯이 새로 산 러그 위에 실수를 해버리며 서늘하게 복수를 하거든요. 말 못하는 짐승의 뒤끝도 이토록 정교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황희정승은 촌부의 이 무심하고도 소박한 대답에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저 무지렁이 짐승 앞에서도 행여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봐 삼가고 조심하는데 하물며 감정이 예민하고 시기심이 들끓는 사람 앞에서는 오죽이나 입을 조심해야 하겠느냐는 벼락 같은 성찰이었죠. 사람의 귀는 언제나 예민하게 열려 있습니다. 황희정승은 그날 이후로 더욱 자신의 혀를 엄격하게 다스렸고 절대로 남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잘남을 입 밖으로 꺼내어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00년 전 홍자성이 북끝으로 써 내려간 침묵의 무게나 황희정승이 봄날의 시골길에서 배운 혀의 통제력은 결코 박물관의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숨막히는 아스팔트 정글 속에서 타인의 시선과 질투에 둘러싸여 위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예리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입을 여는 순간 재앙의 문이 열리고 입을 닫는 순간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 우리는 이 고요하고 서늘한 옛 지혜를 오늘 밤 뼛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입술을 꽉 깨물고 성공의 기쁨을 꿀꺽 삼켜야만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의 차갑고도 축축한 뇌 속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성공을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찬란했던 기쁨의 불씨가 허무하게 작아져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묵직하게 경고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가리켜 조금 거창하게 목표 공개 효과의 역설이라고 부르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손에 쥐지도 않은 성취나 앞으로의 거창한 계획을 남들에게 자랑스레 떠벌리는 순간 우리의 멍청하고도 순진한 뇌는 이미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고 보상을 받았다고 덜컥 착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쁨과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 뇌 속의 짜릿한 마약 같은 화학 물질 말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그들의 영혼 없는 칭찬과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수에서
조기에 콸콸 분비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기발하고도 섬뜩한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1950년대 과학자들이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지렛대를 누르면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그 가엾은 쥐는 밥 먹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심지어 번식하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쓰러져 굶어 죽을 때까지 무려 시간당 7,000번이나 지렛대만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칭찬과 부러움이 만들어내는 도파민의 쾌감에 중독된다는 건 이토록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야 할 그 소중하고도 뜨거운 추진력이 그저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얻는 알량하고 일시적인 쾌감 때문에 속절없이 약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작은 성취를 타인에게 인정받아 도파민 샤워를 하는 것에 한번 길들고 중독되면 사람들은 진짜 땀 흘려 얻어내는 묵직한 성공보다는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성취, 즉 쇼윈도용 행복에만 병적으로 매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타인이 건네는 달콤한 칭찬의 독배에 취해 비틀거리느라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비극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쾌감은 마치 사막에서 갈증에 허덕이던 사람이 바닷물을 들이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욱더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진정한 고통은 회피한 채 찰나의 달콤한 인정에만 목마른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를 인지행동학적 관점에서 아주 우아하고도 날카롭게 포장하자면 신경생물학적 보상 회로의 조기 활성화에 따른 내재적 동기부여의 영구적 억제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지적인 척하며 좌중을 압도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길고 폼나는 학술적 문구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 우리가 방 안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붉은 입술이 그 자체로 끔찍한 화를 부르는 지옥문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내심 음흉한 미소를 짓는 그 기괴한 심리 샤덴프로이데를 기억하시나요? 이 스키차고 음침한 감정의 정확히 반대편에는 타인의 눈부신 성공을 바라보며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쓰라림과 분노라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자리에서 혹은 술자리에서 무심코 툭 던진 해맑은 자랑 한마디가 바로 상대방의 심연에 잠들어 있던 이 맹렬하고 어두운 감정을 단번에 일깨우는 치명적인 씨앗이 되고 맙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괴한 생명력과 끈질긴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입술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나 제멋대로 덩치를 키우며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본래 순수했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시기심이라는 탁한 침이 섞이고 질투라는 치명적인 독이 덕지덕지 발라져서 흉측하게 과장되고 왜곡된 채 다시 내 목을 조르러 되돌아오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낡은 식당을 운영하던 정사강 씨가 이웃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도 똑같은 비극적 운명을 맞이했을 겁니다. 언니들,
나 이번에 은행 대출금 다 갚았어라는 그 소박하고도 눈물겨운 한마디는 이웃들의 귓가를 거치며 글쎄 저 집이 이번에 배달로 떼돈을 쓸어 담아서 조만간 빌딩 주인이 될 준비를 한다더라로 악의적으로 부풀려졌을 것이고 지금 우리 골목 상권이 다 망해서 다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기고만장하다로 지독하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구설수라는 놈은 한번 그 잔인한 발톱을 드러내고 입 밖으로 뛰쳐나가면 세상 그 어떤 튼튼한 그물로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숨막히게 살아가는 이 기형적인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남들에게 포장하고 화려하게 드러내라고 폭력적일 만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들 주머니 속에 하나씩 쥐고 다니는 그 매끈하고 작은 전화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어두운 방 안에 덩그러니 누워 그 작은 발광 다이오드 화면에 자신의 영혼과 시간을 갈아넣고 있죠.